지난달 27일에는 대출 규제가 발표됐고 이제 곧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보다는 자본시장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결국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도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또 추가로 나오는 건가요? 우선은 6월 27일 날 좀 생각보다 강도가 좀 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그렇고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대출 규제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게 확실히 대출인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관리 강한 이제 방안 수립하겠다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 조치 범위도 좀 확대를 하겠다. 근데 아무래도 핵심은 그거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네. 6억 원이 한도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을 할 때 6개월 이내 또 전입도 해라.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를 이제 부여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 또 어떻게 나오느냐. 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안 그래도 6월 27일 부동산 이제 자금 이거 관련된 이제 대출 규제 이후에 7월 3일 날 바로 요즘 이제 이게 좀 빨라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 달 정도 텀 두고 이제 저희 이제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올라오곤 했었는데 7월 3일이니까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현장 점검 실시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라는데 그러면 현장 점검을 두고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해당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쉽게 네. 알 수 있는데 현장 점검 시작으로 계속 이제 불법 행위를 감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간에 대한 사항들을 쭉 올려주는데 사실 이걸 보기 전에 이제 어디부터 좀 보면 좋냐면요. 올해 3월 19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부랴부랴 다시 강남 3구랑 용산을 묶은 적이 있었죠. 그때 큰 이제 하나의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 있다가 현장 점검을 엄청 엄격하게 했었고 매 월마다 요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이나 인원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정부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그간의 합동 현장 점검 사례들이 계속 보도 자료로 이제 차곡차곡 켜켜이 쌓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성동 말 그대로 이제 한강 벨트 라인으로 많이 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2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이제 풍선효과처럼 옆에 네. 지역들이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 거래가 좀 있다라고 해서 기획조사하고 의심거래 적발하겠다. 네. 특히나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는 이제 과천하고 분당이 좀 메인의 지역이죠. 여기로 확대를 하고 점검반도 6개에서 뭐 6개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으로 보겠다라는 건 보도자료에서 4가지입니다. 네. 이 4가지가 첫 번째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이나 증빙 자료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유용해서 대출 규정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 사실 1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 주택을 20억의 주택을 이제 1억에 구입을 했습니다라고 사실 상세 내역을 쓰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알고 봤더니 뭐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법인 대출을 끌고 와서 주택 자금으로 썼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솔직히 좀 많이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거 네. 위반을 했는가?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년간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안 하고 있진 않나. 이 현장 점검을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한다는 얘기는 진짜 실제 방문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의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많은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치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나서 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여부도 좀 보겠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이제 자국에서 대출을 받고 갖고 오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는데 자국에서 대출 받고 오는 걸 솔직히 확인할 길이 없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핵심 또 그게 있습니다. 주택 관련해서 가장 세제 혜택이 큰 건 비과세인데 네. 외국인 두 분이 이제 알고 봤더니 부부지만 각각 주택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랑 부부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 각각 비과세를 이제 여유롭게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좀 자세하게 보겠다. 네. 특히나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그분들은 이제 구입을 하고 사실 이제 출국을 해버리면 나는 거기 주소 있고 거기 사는데 잠깐 네. 자국으로 왔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네.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럼 그 집 비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응대를 안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누구 띵동하거나 이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안에 이제 임차인이 있더라도. 예, 임차인이 뭐 물론 이제 없는 시간에 왔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좀 이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7월 3일 현장 점검 한다고 했으니까 분명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8월이나 9월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사항들을 좀 면밀히 이제 국토부에서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원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얼마 이상 되는 걸 취득할 때는 이건 항상 보는 내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아파트의 이제 실제 매매가액이 예.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의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무조건 썼어야 네.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 실제 실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중개사님들이 이제 전화 받고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하면은 이 사항을 매수자분들이 경험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집을 사는 행위 자체를 평생에 몇 번 안 하니까 그냥 뭐 제 돈으로 샀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은 얼마 받았고 그렇죠. 예. 혹시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뭐 빌렸거나 아니면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내역들을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역을 정확하게 좀 써야 네. 그래도 부동산원이나 아니면 시군구청에서 본인의 소득에 맞게 이런 걸 구입을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대충 쓰면은 뭐 최근에 제 사례 같은 경우는 예. 12억 원의 주택을 사는데 그냥 제 자금으로 샀습니다 해가지고 12억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소득을 아무리 봐도 12억 원이 번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된 다음에 걸렸다. 음. 그러면은 그 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세무조사 나오죠. 세무조사만 받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실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날라옵니다. 그게 이제 실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 구청에서. 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너무 허투루 썼다. 사실은 이런 내역이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아니냐. 그럼 그걸 이제 국세청으로 이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그 당시 그렇게 그 다음에 된 이제 거죠.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자기 자금이 명확했다 그러면 그럼 다음부터 좀 잘 쓰시죠 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 근데 그런 아까 사례들을 제가 이제 쭉 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서 막 빼오거나 이런 거가 나오면 그 법인이 세무조사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제가 방금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례 4가지를 네. 한번 들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가 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45억 원의 이제 주택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가죠. 네.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고가로 나옵니다. 이 현장 점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5월 달에 있었던 자료고요. 이 보시게 되면 A 법인, B 법인, C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금씩 빌려서 이제 자기는 구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법인의 이제 대부분 대표자가 이제 뭐 배우자나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의 적정성 따져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당한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죠. 이제 빌렸으면 그것에 합당한 이제 이자 지급을 했느냐 이런 여부들을 볼 건데 그런 회계 처리가 명확하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국세청으로 통보되게 되면 이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사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가족법인 형태가 요즘 많이 이제 들여다보는 형태거든요. 네. 특히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연계돼 있는데 가족법인 형태를 하게 되면은 이 가족법인에서 그럼 매출을 어떻게 일으키나 뭐 말 그대로 이제 대표 회사로 이제 이게 따로 형태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주택 자금에 대한 소명을 안 되게 되면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인이 연결돼 있으면 법인 형태까지 연결돼서 세무조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인정이자 내고 하면은 맞죠. 회계 처리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하면은- 여기까지는 처음에 소명했었을 때 명확했을 예. 테니까
그럼 국세청으로 통보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명확하게 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금전 대차계약 같은 걸 쓰고 맞습니다. 이자도 정확하게 날짜마다 주고 받고 뭐 이런 걸 다 맞습니다. 기록만 남겨놨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이자를 줬는가, 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제 이자에 대한 사실은 원천 징수도 해야 됩니다. 아 원천 아, 징수도 이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받을 때 원천 징수하듯이 이런 이자 이자는 소득. 이제 대부분 여기가 대부업체는 아닐 거기 때문에 네네네. 법인이 그러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를 원천 징수합니다. 아. 저는 실제 그러게 업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사례도 좀 소개해 네.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장 이제 뭐랄까요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수인 아들이 이제 35살인데 네. 본인의 소득에 맞지 않게 주택을 샀다라고 봐서 이제 이런 조사 리스트업이 되는 거거든요. 23억 8천원짜리를 산 건데 아파트를 샀는데 과연 당신은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이 보도 자료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분에게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자금이 된 거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럼 자기가 오히려 소명을 안 했으니까 기회를 줬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모친으로부터 뭐 13억 차용을 했다 뭐 이런 건 뒤늦게 좀 밝혀진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이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거를 미리 좀 이제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자금 조달 증빙 소명 자료 자체를 이제 너무 미제출했는 거는 이런 큰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아예 준비가 안 된 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뭐 그 조사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러시는데 막상 이게 닥쳐보면 그러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고 정신적 고갈이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친으로부터 이렇게 빌렸다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의 큰 금액을 빌리는데 과연 차용증을 정말 안 쓰고 빌려줄 것이냐. 그리고 가장 차용증에 대해서 적정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과연 이 빌려간 사람이 그걸 갚을 만한 변제 능력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네. 이분이 그러게 이제 월급이 높지 않은데 13억을 빌려간다? 법에서 정하는 이자는 4.6%이기 때문에 네. 1년에만 이자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데 네. 연봉이 5천이 안 되면 이걸 과연 빌려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빌려갔다라면 사실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괜히 일을 키우는 케이스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도 네.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네.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케이스여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네네. 대출이 이제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도자가 이제 모친인 거죠. 모친이 네. 본인의 부동산을 팔면서 내가 여기서 전세로 다시 살게. 어. 그래서 전세 자체를 높게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도 자금의 일부를 전세로 준다라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첫 번째로는 이 매매 가격과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니까 너무 낮게 잡진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꼭 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적정성을 꼭 한번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고 실제 차액인 뭐 5억 정도도 실제 지급했는가 이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액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예시보다는 낮은 가액이잖아요. 네. 13억 8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도 충분히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 망이 상당히 촘촘해졌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까지 좀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안전? 가액이 없는데 제가 거의 2017년 파리 대책부터 거의 모든 보도자를 봤었는데 네.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30억 이하는 거의 안 나왔었어요. 보도자료에는. 근데 최근에 15억, 13억 8천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서 점점 더 이게 많은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좀 깨닫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게 실제로 뭐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제 그 부모님한테 현금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도 납부하고 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는데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썼는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특수관계인 가족 간의 거래는 아무리 명확해도 100% 나옵니다. 세무조사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나올 걸 가정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세무조사가 나올 걸 가정하고 예. 특수관계인 간의 어떤 거래. 소명은 100%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그러네요. 그러면 거의 100% 나옵니다. 마지막 사례도 같이 한번 네. 해주시죠. 마지막 사례가 이제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에 가장 좀 강하게 멘트를 준 부분인데 네. 결국 이제 대출이 한도가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다른 대출을 갖고 올려오는 거죠. 말 그대로 주택 관련된 대출이 아니라 비주택 관련된 대출을 끌고 와서 말 그대로 이분도 이제 매수인 보시게 되면 기업 운전 자금 대출로 14억 원을 무려 끌고 온 거죠. 그래서 43억 5천의 아파트를 구입을 한 건데 첫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대출이 없다가 갑자기 14억이랑 큰 돈을 대출을 왜 받지? 라는 퀘스천이 분명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사업을 그래 갑자기 확장하시나? 이런 목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공장을 확장한다. 공장을 새로 매수를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했었을 텐데, 근데 그걸로 실제적으로 집행한 건 아파트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써버렸으니 사업용도 외로 써서 유용의 의심을 받아서 이거 이제 금융위원회 통보가 돼서 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한 번 적발되면 1년간 대출 금지고 두 번 적발되면 이제 5년간 네. 대출을 이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고 이번에 대출 규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관련된 규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마지막 사례의 매수인 같은 경우 이 아파트를 실제로 그 회사 직원들이 쓰거나 기숙사로. 예,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이건 사업 용도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가 규제 지역 내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었으면 이게 진짜 기숙사처럼 다가구 주택이었으면. 주택을 사서야 하는데 아파트면 아니면 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임원. 예. 임원이면 어쨌건 이렇게 그렇죠. 월급 주는 직장, 그러니까는 맞죠. 예, 임원. 쉽지 않게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예. 아니면 이제 이런 대우를 이런 해줄 거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맞았을 땐 가능할 네. 수 있겠지만 그 가액 자체가 너무 고가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법인 회계 처리상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면 그 보통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연예인들 저기 유명한데 다 월세로 주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이건 분명 그 회사에서는 그 사업 용도는 맞는 거잖아요. 예. 사업 용도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예, 이제 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고가이지 않을까. 네. 그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래 케이스가 된 거는 이게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아마 저조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는 금액이 좀 고가의 아파트를 살려면 확실하게 자기가 뭔가 돈을 벌은 증빙을 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번 가액의 명시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도 어차피 한도가 있고 다른 외의 대출을 끌고 온다건 위험할 거고. 이제는 6억밖에 안 된다고 이제 네. 확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30억짜리 산다 그러면 24억에 대한 자금 출처가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30대다 그러면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자금 그러니까 세금을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세를 증빙할 수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제 안 걸리고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빌렸다라고 한다면 나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빌렸는가. 그러면 LTV랑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LTV랑 비슷하면 결국 이제 자기가 얼마 버냐에 맞춰서 가족 간에도 빌리란 얘기인데 그게 되면 은행에서 빌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 결국은 이제 자금 운용이 이제 대출 한도가 걸리니까 가족 간의 이제 차용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이제 결국 주택에 대한 이제 원래 목적이 이제 소개의 네. 목적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너무 과열함을 좀 잠재우자는 목적이니까 그거 달성으로 이제 갈 것인가. 거래량 자체가 줄겠죠. 거래량 자체는 지금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예. 네, 확실히 3.19 대책 터지고 나서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 95%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네네. 거래량 자체가 이제 준 건 명확합니다. 거래량 줄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거는 근데 확실히 알 수 확실하지 없더라고요. 않아요. 예. 어.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호가 자체가 내려가진 않고 거래량만 줄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네.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빵 터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효과들이 있다고. 그 한 틱의 거래가 갑자기 이제 예. 폭이 너무 널뛰기가 돼버리니까 예. 그 한 틱의 거래가 올라간 게 과연 이게 시세의 반영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 주택을 샀길래 이래 고가로 샀을까 아니면 저가로 샀을까 그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첫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주식 관련 개정안이 주가되고 오히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계속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부터 얘기를 네. 했었죠.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세금으로 뭔가 규제를 하질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주식 시장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주고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도 주식을 하자면 상당히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우선으로 해서 뭐 상법 개정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한 이제 이런 개편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만 포커싱 맞추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편안은 이번에는 오히려 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나오거나 나와도 그게 유의미한 건 아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좀 더 기대하는 건 네. 이제 서울 중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혜택을 주는 감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분양 뭐 이런 부분에는 혜택을 맞습니다. 준다 오히려.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뭐 부동산 관련 세제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정부에서 사실 뭐 대폭 완화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세수 규모가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종부세는 계속 이제 들락날락하기는 네, 했었었는데 네. 확실히 완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가 영향이 컸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네. 2023년도 20년 가격을 확 낮췄다가 문제 이게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한 25년, 26년쯤 되면은 다시 공시가격이 어차피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결국 종부세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차를 딱 두고 이제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뭐 4조 4,600억 정도가 이제 거칠 거고 전년 대비 6.4% 올라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증폭적 과세 아니냐라고 그러게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개편안이 종부세에 대해서 개편을 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또 시장이 혼선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안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빠질 아니, 거라고 네. 보시는 네, 거네요. 그냥 아예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대로 이제 근데 작년 7월 달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종부세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는 과도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급은 있었었죠. 네. 그때 언급은 있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기대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주식시장 포커싱만 엄청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 다음에 언급이 없었었기 때문에 거의. 예. 그리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 이거 이중과세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보는 시야가 예. 사실 상당히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재산세를 다시 더 강화를 하고 종부세 없애자 그러면 그것도 또 퀘스천인 게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거둔 다음에 그 네. 목적이 지방에 다시 뿌리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이제 집중된 지역에 자금을 모아서 지방 세제로 주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부세 거치는 쪽에서 더 반발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예. 그것에 대한 퀘스천이 있기는 한데 이게 거의 상속세 개편처럼 와 이게 쉽게 한 번만에 뚝딱 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요거는 요즘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연구도 되고 있는 거 봐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되니까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만 정말 엄청 뭐 몰리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선호가 되는데 이 대출 규제로 지금 어느 정도 막기는 했지만 실상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출 규제 6억 원?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걸 신경 쓸까라는 퀘스천이 진짜 있어요. 약간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이 가진 사람이 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주택 가액 기준으로 해버린다.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 전부 다 개편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엄청나게 큰 개편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하나로 이제 논의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진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1세대 1주택자가 강남에 하나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막 80%까지 받아서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 혜택이 엄청 크거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서울에 12억짜리 한 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집값 상승이 엄청 했는데 나는 1세대 1주택자다. 그리고 비과세 받으면 세금 12억 원까지는 이제 영원이니까. 근데 지방에 6억 원씩 두 채 있어서 상승했는데 그럼 처음 파는 거는 세금 내야 되고 두 번째 파는 건 비과세 받으니까 첫 번째 파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국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이게 맞아? 라는 이제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흔히 말하는 강남 쪽에 보면은 원주민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재건축되면서 이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시세가 올라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내 집 진짜 하나 있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신 분들은 말 그대로 현금이 없으신데 맞아요. 이렇게 그럼. 개편이 되면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결국 이제 형평성 문제나 예. 왜 이 시점이냐 뭐 이런 예.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비춰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나 강남 3구 강남 쪽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재건축이 최근에 그렇죠. 일어났었기 예. 때문에 특히나 지금 재건축 막 끝나가는 시점인 메이플 자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대출 규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 나 잔금 어떻게 치르지? 뭐 그러니까요. 이런 문의도 엄청 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과연 납세자 행태를 최대한 왜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이제 어느 시점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란 거는 그나마 대출과 좀 다른 건 대출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실현될 수 있겠지만 네. 세금 호흡이란 게 한 2년 전에 세법 개정안도 미리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그 다음부터 호흡 가지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좀 구성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도세는 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뭐 취득세나 뭐 보유세 같은 경우는 미리 알려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는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믹싱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비라고 하시면 어떤 대비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내가 주택을 취득한다. 근데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 아 취득세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주택수에 따라서만 무조건 억울한 취득세가 좀 뭐 저런 식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제 가액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좀 더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구나. 물론 이제 가액 기준하고 그 주택수 늘어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 어차피 둘 다 엄청나게 초과해 버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도 발생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열한 건 이제 이렇게 적용으로 막아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풀어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좀 올렸었지만 강남 3구나 용산 제외하고 오히려 다른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까지 저는 그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수 많다고 취득세 중과하는 건 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취득세 중과도 좀 다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분양이 광역시도 지금 어찌 보면 넘쳐나고 있는데 뭐 대구 같은 지역은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터전에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주택수 못 늘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역 경기에도 과연 맞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결국 과세 기준을 정해놓고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의사결정 기간을 줘서 이제는 선택을 좀 하십시오. 정리할 거면 정리하셔라. 뭐 그런 식의 이제 퀘스천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으로 지금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부분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하려고 그러다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도 하려다 이제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저는 배당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투세는 결국 사고 파는 거를 권하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이걸 가져가고 결국은 이제 코스피 쪽 말 그대로 자본시장으로 몰려고 했던 목적에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 스타일은 너무 이제 사고 팔았다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얼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7억 원 정도를 만약에 내가 이제 구입을 해서 배당률 3% 받으면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왜냐면 2천만 원까지는 지금 15.4%의 분리과세에서 이것만 내고 끝인데. 근데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급여 소득도 높기 때문에 2천만 원 넘어가 버리면 합산돼 버리니까 갑자기 소득세가 확 뛰어버리거든요. 네. 그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하겠나 해가지고 이제 다 빼버리시는 거니까 사실 그게 목적이 크거든요. 근데 7억 정도면 그래서 그 자금 쓸 거면 주택사자에서 주택으로 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니즈를 조금 더 이제 이 자본시장으로 몰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배당소득 쪽으로는 가는 거는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범위라도 좀 넓혀준다면. 그럼 개정이 되면 저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전에는 사실은 4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였거든요. 4천만.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일대로만 가도 4천만 원이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도 14억 정도를 넣어야 3% 받으면 4천만 원 살짝 이렇게 넘기는 수준이 될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많은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의 세법을 돌이켜 보면 그 정도만 해도 나이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